네, 이번 시간에는 제3회 변호사 시험 기록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1회 변호사 시험, 2회 변호사 시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객관 또는 공소사실 분석을 좀 자세히 해봤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바로 그 답안 작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회 변호사 시험 기록형 강의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사항, 그리고 2회 변호사 시험과 관계없이 또 몇 가지 질의사항을 저한테 보내주신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응답, 그 질문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강의안을 따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검토의견서라는 게 3회 변시에서 처음으로 출연하게 되는데요. 검토의견서라는 것이 어떤 성격의 문서이고 변론저지서와 어떻게 다른지 등에 대해서는 제가 그 형사기록 작성 실무 전반부 강의안에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래 시험에서는 어떤 형태로 검토의견서가 안내가 되었는지 시험 기록 2페이지에 보시면 문제 부분이 이제 종전의 변론요지서에서 검토의견서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김갑동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공정 담당 변호사 김임찬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유죄가 될 것인지 무죄가 될 것인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대표 변호사에게 보고할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라, 이렇게 새로운 부분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검토 의견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참고 표시를 하고, 검토 의견서에서는 공소장의 죄명 내지 구속 요건에 대한 의율이 잘못되었을 경우 관련 법률적 쟁점 및 이에 대한 의견과 더불어 적합한 의율 변경을 하여 의율 변경된 죄명 내지 구속 요건에 대한 법률적 쟁점 및 이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것 해서, 만약에 기소가 잘못되었다면 그런 기소가 어떻게 변경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그 변경된 것을 전제로 해서 변경될 것을 전제로 해서 그에 대해서도 쟁점과 의견을 적어라, 이런 뜻이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서 의율 변경이란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의율이란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의율이란 말은 한자로 이렇게 쓰는 것인데요. 주로 실무에서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뇌물수수죄로 의율을 했다든지 특수 강도죄로 의율을 했다든지, 그래서 뭐뭐뭐로 의율한다는 형태로 많이 쓰이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검토의견서가 출제되었을 때 많이 당황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제 3회 이후로는 검토의견서가 꾸준히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출제가 바람직한가의 여부는 차치하고 계속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다 보면 그에 대한 대비책도 어느 정도 생기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해설로 돌아가면, 그리고 해설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그 출제 문제로 넘어가서 쓰는 요령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 이제 양식을 주어줬죠. 그래서 검토의견서 양식에서 이 부분, 피고인 김갑동에 대해서 배임과 특경가법 횡령의 점, 특경 횡령의 점에 대해서 기재하도록 했고, 평가 제외사항은 여전히 공소사실의 요지, 정상관계는 쓰지 말 것. 그리고 피고인 이을남에 대해서는 변론조지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 목차는 이와 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배임의 점과 특경 횡령의 점,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특경 횡령의 점부터 금목걸이 절도의 점까지 주어진 양식에 따라서 변론 내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변론조지서 내지 검토의견서를요.
그래서 주어진 목차에 따라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피고인 김갑동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배임의 점과 특경 횡령의 점이 있었는데 배임의 점에 대해서는요. 의율 변경이 필요해 보입니다. 즉 배임죄인과 횡령죄인가가 의문시 될 수 있는데 기소 내용은 3회 변호사 시험 기록에 공소장을 이제 보시면은 잠시 공소장을 찾아가 보시면요. 네, 피고인 김갑동을 배임으로 기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험 기록 11페이지에 보시면 피고인 김갑동이 피해자 갑동주식회사 재산을 성실히 관리해야 할 임무에 위배해서 종로구 관철동 소재, 이번에 이제 토지가 종로구 관철동 소재 토지와 또 서울 구로구 개봉동 소재 대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철동 소재 토지는 배임죄로 의율이 됐고 구로구 개봉동 소재 토지는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특경 횡령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종로구 관철동 소재의 대지에 대해서 배임죄로 기소가 됐는데요. 다음과 같은 법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형법 공부하면서 익힌 법리인데요. 부동산을 명의 수탁받은 사람이 그 명의 수탁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담보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배임죄가 아니라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밑에 대표적인 판례를 실어놨는데요. 대법원 99도 5227 판결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의 수탁을 받은 사람이 그 명의 수탁 부동산을 명의 신탁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 수탁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권을 설정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자세한 판례는 여러분이 살펴봐 주시고, 그럼 이 사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사건의 경우 종로구 관철동 소재 토지가 명의 신탁된 회사 소유 부동산이죠. 회사 소유 부동산, 갑동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이 김갑동에게 명의 신탁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부동산에 대해서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앞서 본 법리에 따라서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그러한 내용은 기록 38쪽에 있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나 25쪽에 있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보면 그런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배임죄로 의율할 것이 아니라 횡령죄로 의율하는 것이 맞고, 그렇다면 아까 그 기록 1페이지에서 보는 것처럼 검토견서에서는 공소장의 죄명 내지 구속요건에 대한 의율이 잘못되었을 경우 적합한 의율 변경을 하여 의율 변경된 죄명 내지 구속요건에 대한 법률적 쟁점 및 이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횡령죄로 의율 변경이 될 것을 예상을 해서 그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작성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변론요지서보다 다소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 속에는 제가 괄호를 쳐놓고 했는데요. 이런 법리도 숨어 있습니다. 1인 회사에서 1인 회사에 대해서 1인 주주가 그 회사 소유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도 횡령죄가 성립하느냐, 즉 1인 회사 주주에서 1인 주주에 대해서도 횡령죄가 성립하느냐 여부가 다퉈질 수 있지요. 그런데 83년도에 선고된 83도 233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1인 회사의 경우 1인 주주의 횡령행위도 성립한다는 입장에 있지요. 그래서 제가 그 판례를 거기다 실어놨고, 그 판례 내용은 여러분이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1인 회사로서 갑동 주식회사가 사실상 김갑동 1인 소유의 회사인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공소장에서 배임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공소장 변경 없이 횡령죄 유죄 판결할 수 있는지도 사실은 숨은 법리에 들어 있지요. 이 경우에는 대법원 99도 2651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횡령죄와 배임죄는 그 다 같이 신임 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같은 죄질의 재산 범죄로서 그 형벌에 있어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고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하여 단지 법률 적용만을 달리하는 경우, 사실 기재설의 입장에서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에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법원은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도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법리를 알고 계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결국 배임죄로 기소한 것은 잘못이고, 배임죄로 기소한 것은 잘못이고 횡령죄로 의율 변경할 것이 예상이 되는데,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횡령죄의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대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소개해 놓은 구사도 619 판결처럼 횡령죄 성립에도 불법영대 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불법영대 의사가 어떤 내용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서 자세하게 논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럼 불법영대 의사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피고인 김갑동이 갑동주식회사에 납품대금 채무 변제를 위해서 돈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이 됩니다. 기록에 보시면 이제 39쪽과 43쪽, 50쪽에서 인용되고 있는 것 마찬가지로 피고인 김갑동의 진술이나 이일남의 진술, 그리고 세금 계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김갑동이 그 갑동주식회사 소유 종로구 관철동 대지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서 그 돈을 가지고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쓴 것이 아니라 갑동주식회사의 납품대금 채무 변제를 위해서 사용한 사실이 인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불법영대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서 325조 후단 무죄 선고가 예상된다. 이렇게 검토 의견을 작성해 주면 되겠죠. 대표 변호사에게 이제 보고한다는 형식이니까요. 여기서도 후단 무죄인지 전단 무죄인지가 논의가 될 수 있는데요. 논의될 여지가 있는데, 이 경우 보시면 불법영대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증명이 부족한 사건인 것이죠. 불법영대 의사가 인정이 안 되니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불법영대 의사라는 것은 고의 이외에 별도의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구성요건 요소가 충족이 안 됐으니 전단무죄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논리보다는 불법영대 의사를 우리가 그 기록을 살펴보니 회사를 위해서 사용한 사실이 인정이 되고, 더 이상 불법영대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불법영대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증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후단무죄로 보는 것이 이 사건의 경우에는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전단무죄가 뭐 100%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후단무죄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서 배임죄에 대해서는 먼저 배임죄로 기소할 것이 아니라 횡령죄로 기소하는 것이 옳다는 논지. 그래서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했더니 불법영대 의사가 인정이 되지 않아서 결국 325조 후단 무죄다 이런 논리로 작성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 답안 두 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답안은 피고인 김갑동에 대하여 배임의 점, 피고인 김갑동의 주장, 피고인 김갑동의 주장을 간단하게 써주는 것은 좋습니다. 피고인 김갑동은 자기 회사 물건을 처분한 것인데 배임죄로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관련 법리를 보니까 명의신탁은 무효이고 부동산 실명법 4조 1항에 따라서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무효로 한다. 이 법리가 여기서 필요할까요? 직접 필요해 보이진 않습니다. 두 번째 법리는 법인은 별개의 인격으로서 개인과 구별된다.
주식회사의 지분 전부를 가진 1인 주주가 회사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1인 주주의 의사에 합치되면 유효하다고 할 것이지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네, 1인 주주의 경우에, 1인 회사의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를 쓴 거죠. 회사 소유 재산을 대표이사가 근저당권 설정 시 횡령죄 성립한다. 네. 1인 회사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를 써줬고요. 그런데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경우 성립하고, 이때 횡령은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 의사가 필요한 것이죠.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회사의 재산을 보관하던 자가 회사의 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 대금으로 회사의 영업상 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하였다면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네. 그런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잘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율되는 범죄를 보면 배임으로 공소제기되었지만 회사 재산에 대표자가 근저당권 설정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이므로 횡령죄로 의율되어야 하며, 횡령죄로 의율되어야 한다는 점, 이는 공소장 변경 없이 횡령죄로 의율할 수 있음. 네, 아까 본 것처럼 횡령죄로 의율할 수 있죠. 공소장 변경 없이. 배임죄가 아니라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의 승낙 없이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횡령죄에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 법리이다. 이런 관점에서 적어주면 되겠지요. 결론적으로 이 사건의 경우 검토 의견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검토 의견서에 대해서 확립된 그런 문서 법률 양식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이렇게 뭐뭐함 이렇게 끝맺음을 해도 서술형이 아니라 뭐뭐 할 수 있음 이렇게 해도 틀렸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변론 요지서는 법관에 대해서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서 관행적으로 쓰는 문투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하지만 검토 의견서는 지금 그런 것을 확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검토 의견이라고 해도 좋고, 어쨌거나 큰 틀에서 법적 3단 논법의 규정을, 그 논리를 계속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결국 결론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피고인 김갑동은 2012년 3월 15일 고소인 박고소에게 자기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는 피해자 갑동주식회사 소유의 서울 종로 관철동 50의 대 300제곱미터의 채권 최고액 2억 원 근저당권 설정 등기하고 1억 5천만 원 대여하였는데, 대여한 1억 5천만 원 본인이 이미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갑동주식회사가 부담하던 어음 채무의 변제에 전부 사용하였으므로, 여기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사실관계를 썼는데, 이 사실관계를 이렇게 자세하게 어디 번지, 면적 이런 거까지 쓸 필요가 없겠죠. 지금 민사 사건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쓸 필요 없이 그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 이렇게 약칭을 하셔도 되고, 종로구 관철동 소재 대지 이런 식으로 약칭하셔도 됩니다. 밑에 나오는 구로구 소재 대지하고 구별만 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하게까지 세세하게 언급할 필요는 없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되었다는 정도로 구별할 수 있으면 되니까요. 피고인 김갑동에게 불법영득 의사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맞죠? 그러니까 아까 앞서 답안 기록 해설 강의에서 본 것처럼 배임죄로 기소한 것이 정당하냐,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해서 수탁자의 승낙 없이 임의 처분하면 횡령죄가 된다는 것이 법리다. 근데 횡령죄 성립에는 불법영득 의사가 필요하다.
우리 사건에서는 이 사건에서는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을 횡령해서 취득한 금원을 가지고 회사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해서 불법용도 의사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그 논리만 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개를 해보시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로, 네, 불법용도 의사가 인정이 되지 않으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죠. 그래서 형사소법 325조 전단무죄라고 썼는데, 아까 본 것처럼 전단무죄가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 후단무죄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뭐 이것에 따라서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이걸 후단무죄가 옳다고 하는 측에서는 전단무죄로 쓰면 점수를 주지 않고 0점을 주고, 후단무죄로 쓰면 1점을 주고, 뭐 이런 정도로 그렇게 구별이 되는 경향, 그렇게 채점 기준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거의 들어있지요. 김갑동의 배임의 점에 대해서 횡령으로 의율 변경이 돼야 되고, 횡령으로 그래서 처벌될 수 있는가를 봤더니 불법용도 의사가 인정이 안 돼서 325조 후단무죄가 될 것이다. 불법용도 의사를 더 증명할 수가 없어서요. 그렇게 구성이 돼서 나름대로 잘 구성이 되었다고, 나름대로 잘 쓴 답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글씨에 대해서도 읽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서 뭐 글씨 부분도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고 이렇게 보기 좋게 쓰면 되겠습니다. 다만 세세한 부분에서 이 큰 논리의 흐름에 따라서 이 법적 3단 논법의 규정을 지켜가면서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앞서 봤던 해설 강의에서 나왔던 부분을 그렇게 문구로 연결해 나가는 것이 사실상 제가 제시하는 모범 답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듣는 학생, 예년에 보면 강의 듣는 학생들이 그래서 어떻게 쓰라는 말입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앞서 봤던 이 해설 강의에 이 중요한 부분들 있죠? 네, 제가 R, A, C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놨던 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들을 문장으로 연결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모범 답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범 답안이란 말이 뭐 적절한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모범 답안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러면 가장 모범적인 답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학생의 답안을 또 한번 볼까요? 네, 이 경우 두 번째 학생은 어떻게 썼는지 읽어보겠습니다. 피고인 김갑동에 대하여 배임의 점, 네, 이렇게 한 칸 이런 데 떼어줘도 됩니다. 어차피 칸 다 못 쓰죠. 배임죄 아닌 횡령죄의 성부 검토. 네, 논점은 제대로 잡은 거죠. 배임죄가 아니라 논점을 제대로 잡았죠. 횡령죄를 검토해야 된다. 피고인 김갑동은 피해자 갑동 주식회사 재산을 성실히 관리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위 회사 소유 토지의 관철동 토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을 이유로 배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네. 이거 이렇게 길게 안 쓰고 피고인 김갑동은 배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히 써도 되겠지요. 배임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그러나 근저당권 설정 목적물인 토지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김갑동이 자신 앞으로 명의신탁한 재산이며, 판례는 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인가요? 처분하였다면이라고 읽어야 말이 되겠죠.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판례가 그렇게 보았다는 표현보다는 판례는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따라서 피고인 김갑동에게는 배임죄가 아닌 횡령죄의 죄책을 검토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판례 입장이 그러니까 이 사건의 경우에도 횡령죄로 의율이 되어야 될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배임죄가 아닌 횡령죄의 죄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은 뭐 실무상 쓰는 표현인 횡령죄로 의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라서 뭐 큰 문제가 없고, 의율이란 말이 사실은 약간 한자 표현, 일본식 한자 표현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한 표현도 아니라는 점에서 죄책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표현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 흐름에 따라서 배임죄가 아니라 횡령죄가 검토돼야 되기 때문에 횡령죄의 성립 여부를 봐야 되는 것이죠. 바로 횡령죄의 죄책을 검토해야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 영득 의사를 검토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논리의 흐름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횡령죄 성립에는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되어야 다음에 뭔가요? 인정되어야 합니다만이네요. 합니다만. 다소 읽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글씨에 잘 쓰고 못 쓰고 문제가 아니라 가독성 측면에서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못 읽겠다 하면은 그 불이익을 본인이 있기 때문에요. 다시 돌아와서 횡령죄 성립에는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만, 불법 영득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피고인 김갑동의 행위에는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을 써버렸는데 왜 그런지 사실관계를 보면, 피고인 김갑동은 피해자 갑동주식회사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이며, 이 같은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용이 아닌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적인 이익을 위한 사용이 아닌 회사가 원단 납품업체들에게 돌린 어음부도를 막기 위해, 즉 회사를 위하여 금원을 대여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불법 영득 의사가 있다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사정을, 사실관계를 쓴 것이죠. 결론을 먼저 썼고,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먼저 썼고요. 역시 횡령죄 성립에는 불법 영득 의사가 필요한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러하기 때문에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네, 그 논리 구조에 따라서 쓴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뭐 잘못됐다 이렇게 탓할 수는 그렇게 지적할 수 있는 답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위 배임죄 혹은 횡령죄에 대해 325조 후단 무죄 결론에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답안에서 요구하는 것과 배임죄 혹은 횡령죄에 대해서가 아니고, 그렇죠? 답안에서 요구하는 것은 배임죄로 기소한 것은 잘못되어서 횡령죄로 의율 변경, 횡령죄 죄책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고, 횡령죄 죄책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고,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횡령죄 죄책에 대해서 검토해보니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불법 영득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325조 후단 무죄로 간다. 네, 앞서 학생은 전단 무죄라고 했지만 제가 해설에서 얘기한 것처럼 후단 무죄가 더 적절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들어갈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해설을 참조해서 조금 다듬어 주시고, 논리 구조가 처음에
배임죄가 아닌 횡령죄가 검토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횡령죄에 있어서는 불법용도의사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불법용도의사가 요구가 되는데 그런 점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25 다음 무죄로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쓰는 것 좋습니다. 네, 결론에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것도 대표 변호사에게 하는 거니까요. 그런 끝맺음은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의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설 강의를 보시면 이제 피고인 김갑동이 회사 소유의 다른 토지가 또 있었죠. 구로구 소재 토지에 대해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의 점으로 이제 기소가 되었는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보려고 했더니요. 피해자가 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건의 경우 소유자인 갑동 주식회사 관점에서 볼 수가 있고요. 26조 기록 26조에 보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보면 갑동 주식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 부동산에 대해서 박고소에게 매도했다가 최종적으로는 최등기라는 사람에게 매매된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박고소에 대해서는 이중매매의 관점에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죠. 피해자 갑동 주식회사 관점에서는 피해자 김갑동이 대표이사의 임무를 위배해서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고 박고소에 대한 관점에서는 피해자 박고소의 입장에서는 이중매매 이중양도를 이유로 하는 배임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중매매에 기한 배임죄에 대해서는 우리 대법원이 부동산 이중양도의 경우 중도금까지 수령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중매매를 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죠. 88도 750 판결을 거기 실어놨습니다만은 이 판결 이외에도 많은 판결들이 배임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죠. 그리고 2018년에 선고된 2017도 402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여전히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에 대해서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판례 입장을 유지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대법관 5분이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게 의견을 피력했지만 아직까지 다수 의견은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는 제1매수인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피해자 갑동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와 피해자 박고소에 대한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그리고 박고소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경가법,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는데요. 먼저 보시면 이 사건에서는 이득액, 제가 잠깐 기록의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기록의 페이지를 보면 공소장에 보시면 제가 기록을 찾고 있습니다. 기록 11페이지에 보시면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해가지고 그 시가 6억 원 상당의 구로구 개봉동 소재 토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시가 6억 원 상당의 토지를 토지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 내지 배임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보고서 특경가법으로 의율 죄책을 물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법리에 따르면 이득액 내지 특경가법에 성립해야 되는 이득액 내지 손해액을 산정할 때 부동산 시가 상당액에서 그 부동산에 만약에 근저당권 같은 것이 설정되어 있다면
근저당권 최고액 범위 내에 피담보 채권액 등을 공제해야 한다는 것이 법리의 입장입니다. 그 대표적인 법리를 그런 법리를 소개하고 있는 대표적인 판결이 2011도 1651 판결 같은 것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본 이 법리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판례에서 이 사건의 경우 그 판례를 제가 여기서 다 읽진 않고 여러분에게 이제 이거는 맡기는 거고요. 판례 내용이 다소 길지만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 보면 시가는 6억 정도인 것이 인정이 됩니다. 고소장에서도 그렇고 피해자의 진술 조서에서도 그렇고 김갑동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에서도 시가 6억 원 상당인 사실은 다퉈지지가 않습니다.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채권 최고액이 1억 5천만 원인 사실도 김갑동의 검찰 진술에서 그런 사실이 인정이 되지요. 그러면은 4억 5천만 원이 실제 이득액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취득액,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어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이 되는데 4억 5천만 원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특경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325조에 해당하는 무죄가 됩니다. 역시 전담무죄인지 후담무죄인지가 다퉈질 수 있는데 5억 원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특경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다고 보면 325조 전담무죄라고 할 수 있고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점이 증명이 안 된다. 부족하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다 하면 325조 후담무죄로 쓸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경우에 있어서의 전담무죄와 후담무죄는 절대적인 구별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결국 특경가법은 무죄가 되고 일반 배임죄, 축소사실로서 일반 배임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는 것이죠. 특경가법의 적용은 안 되고 일반 형법상의 배임죄 부분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는 모두 김갑동이 자백을 하고 있고요. 형법상의 배임죄 부분은 다 자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보강 증거도 충분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조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이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는 진실성을 담보할 정도면 족하다는 진실성 담보설의 입장이 판례의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특경가법 횡령죄에서 일반 형법상의 배임죄로 공소장 변경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소장 변경이 없다 하더라도 축소 사실로서 특경가법 횡령죄를 배임죄로 축소 사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특경가법상의 배임죄가 아닌 일반 형법상의 배임죄, 그리고 일반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 피해자 받고서에 대한 배임죄, 피해자 갑동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서 정상 변론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답안이 검토 의견서가 작성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경가법에서 그 재산액이나 이득액은 시가에서 부동산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 있는 피담보 채목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리이고,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시가가 6억 원인 사실은 인정이 되는데 한편 채권 최고액이 1억 5천만 원인 사실도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채권 최고액을 공제한 4억 5천만 원을 이득액으로 봐야 할 것이기 때문에 특경가법은 무죄가 될 것이고 325조에 의해서 무죄가 될 것이고, 그 축소사실로서 배임죄와 업무상 배임죄로 공소장 변경이 예상되고 설사 공소장 변경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없이 배임죄와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서 판단이 될 것이고 그에 대해서 정상 변론을 해야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논리 구조로 답안이 작성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성한 답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처음 학생 걸 보면 특경가법 횡령의 점. 네. 특경가법이라고 보통 실무에서 줄여서 얘기합니다. 특경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근데 최근에 출제 경향에서는 이제 무슨 법은 이렇게 줄여서 기재해도 무방함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초기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경가법이라고 쓰는 것이 틀리냐 맞느냐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데 실무상 이런 정도를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줄여서 쓸 수 있는 법령은 줄여서 쓰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연습해도 될 것 같습니다. 특경가법 횡령의 점에서 쟁점은 피고인 김갑동은 이 부분 공소사실 인정합니다. 네, 피고인 김갑동이 입장을 줬고 다만 횡령부동산 처분 가액이 5억 원에 미달하므로 축소사실인 단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이게 업무상 횡령이 아니라 배임죄로 검토가 돼야 되는 것이죠. 네, 피해자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그리고 피해자 박고소에 대해서는 단순 배임죄 이렇게 검토가 돼야 되는 거죠. 관련 법리를 보면 여기 지금 업무상 횡령죄로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법리 횡령죄에서 횡령한 가액은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의 시가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 그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이 부동산 임의 처분에 따른 횡령액이 됩니다. 네, 여기서는 지금 횡령으로 봤기 때문에 횡령의 법리를 썼지만 배임에 대해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검토 의견을 보면 검토 의견은 밑에 나오고 계속해서 관련 법리를 썼네요. 부동산을 이와 같이 잘못 쓴 부분은 당황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두 줄로 긋고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부동산을 매도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순차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협력 의무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목적물을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매수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돼요. 네. 사물을 처리하는 자의 지위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게 횡령죄가 아니고 배임죄구나라고 눈치를 채야 되겠죠. 매도인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게 되고 매도인이 제2매수인에게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제2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수하고 등기까지 넘겨주었다면 이는 제1매수인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네, 배임죄라고 이제 등장을 했네요. 검토 의견을 보면 피해자 갑동 주식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피해자 박고소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다시 횡령죄가 등장하네요. 계속 지금 약간 혼동을 일으키고 있죠. 횡령죄와 배임죄에 대해서 잘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피해자 갑동 주식회사에 대해 보면 피고인 김갑동이 이런 날짜 같은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면 적지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서울 구로구 개봉동 353대지 500m에 대한 이것도 소유권 이전 등기나 말소 등기처럼 이 지번이나 동네 이런 것들이 중요하면 또 면적도 중요하면 써야 되지만 저희 사건에서는 사실은 이 날짜나 뒤에 보는 것처럼 공소시효 만료 문제나 이런 것이 나오면 날짜가 중요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날짜나 뭐 지번, 면적 이런 것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봉동 소재, 구로구 소재 토지, 뭐 개봉동 소재 토지,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토지 이런 식으로 구별만 해주시면 됩니다. 민사판결 소유권 이전 등기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쓸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피고인 김갑동이 구로구 소재 토지를 임의 처분할 때 계속 이제 횡령이라고 한 거죠. 부동산의 시가는 6억 원이고 행위 전인 2010년 3월 15일부터 이미 주식회사 신한은행 명의로 채권 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행위 처분 당시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족하지요. 피담보 채무는 1억 5천만 원이므로 그런 사실이 인정이 되므로 위 부동산 임의 처분으로 피고인 김갑동이 횡령한 금전은 4억 5천만 원이므로
특경가법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축소 사실인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합니다. 지금 횡령하고 배임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특경가법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특경가법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법리가 숨어 있고, 그래서 5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지를 보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피담보 채무액이 공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 시가 6억 원에서 피담보 채무액 1억 5천만 원을 공제하면 이득액이 4억 5천만 원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특경가법은 무죄 사유가 된다는 것이죠. 다만 축소사실인 일반 업무상 배임죄, 형법상의 단순 업무상 배임죄, 단순 업무상 배임죄란 말이 이상하네요.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피해자 받고소에 대해서 횡령이 아니라 배임이겠죠. 이중매매. 피해자 받고소에 대해서는 피고인 김갑동이 피해자 받고소의 재산을 보관한 자가 아니므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피해자 받고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피해자 받고소에 대한 배임 행위로 피해자 받고소에게 손해를 가했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 제기된 횡령죄를 배임죄로 변경하여 의율할 수 있습니다. 네, 배임죄로 가야 되고요. 그럼 결론. 피고인 김갑동의 피해자 갑동주식회사에 대한 특경가법 횡령의 점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25조 전담무죄이나, 전담무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축소사실인 형법 356조 업무상 횡령죄는 역시 횡령이 아니라 업무상 배임이죠. 대표이사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니까요. 결론이 틀렸네요. 그 죄명이 유죄에 해당한다. 그래서 정상변론이 필요하다. 피고인 김갑동의 피해자 받고소에 대한 특경가법 횡령의 점은 형사소송법 325 전담무죄이나, 네, 그렇죠. 축소사실인 횡령죄는 배임죄죠. 앞에서 배임죄라고 또 검토해놓고 횡령죄라고, 예, 이거는 배임죄로 기재가 돼 있네요. 횡령죄는 공소장 변경 없이 배임죄로 의율하여 피고인 김갑동에게 피해자 받고소에 대한 배임죄 유죄가 인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 변론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면 되겠습니다. 다소 이제 특히 횡령죄와 배임죄에서 약간 혼동을 일으킨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전반적으로는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설 강의를 참조하셔서 어떻게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글씨는 역시 해독하는데 가독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답안을 보겠습니다. 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의 점. 사건의 쟁점. 네, 쟁점은 간단하게 쓰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했지요. 자세하게 쓸 필요 없습니다. 피해자 갑동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죄 성부, 피해자 받고소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아닌 배임죄 성부, 특경가법 적용 여부 등이 문제가 됩니다. 문제 제기를 했고요. 쟁점에 대해서. 그럼 그에 대해서 차례차례 살펴보겠죠. 먼저 갑동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죄 성부. 네, 이렇게 그래서 목차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갑동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죄 성부. 검찰 작성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피신 조서에 따르면, 증거에 따르면 뭐가 인정이 될까요? 회사 소유의 개봉동 토지의 그다음에 이게 무슨 글자일까요? 개봉동 토지의 매도는인가요? 매도는이겠죠. 매도는. 이런 부분은 읽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글씨체를 잘 쓰라는 게 아니죠. 가독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의 운영자금 확보 위함인 바, 회사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함인 바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게 종로구 관철동 소재 토지와
혼동한 거 아닌가요? 네, 혼동한 거 아닌지. 불법용득의사가 없어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지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검토는 문제가 잘못된 것 같고요. 피해자 박고소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아닌지, 네, 두 번째 검토 사항을 보겠습니다. 횡령죄 아닌 배임죄 성부. 네, 이거는 논점을 제대로 잡은 것 같은데요. 피해자 박고소에 대한 배임죄 성부. 피고인 김갑동의 이중매매 행위는 제1매수인인 박고소에 대한 횡령죄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은 이중매도의 경우, 이중매도의 경우, 매도와 매수가 이 글자가 잘 혼동됩니다. 배임죄가 성립한다 보고 있습니다.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제1매수인에 대해서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법리이다 이런 거죠. 따라서 제1매수인인 박고서로부터 중도금까지 수령한 매도인의 제2 매수인의 매매 및 등기까지 격려한 행위는 배임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결론에 있어서 배임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배임죄의 죄책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맞지요. 그래서 판례의 경우 이중매도의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그 경우 전제가 이제 중도금까지 수령해서 계약을 함부로 해지할 수 없게 되게 되면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같은 것이 자신의 사무가 아니라 타인의 사무가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법리를 좀 더 정확히 여기다가 써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1매수인인 박고소로부터 중도금까지 수령한 김갑동이 제2매수인인 최등기에게 등기까지 격려한 행위는 배임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일반론하고 이 사건의 경우가 이제 들어가 있질 않은데 그걸 같이 한꺼번에 써도 되고요. 일반적인 법리와 여기까지 이제 일반적인 법리가 들어갔는데 박고소와 피고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 이 사건의 경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리를 설치할 것인지 이 사건의 경우를 언급할 것인지를 조금 구별해서 언급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 부분 보면 일반적인 법리를 쓰는 것 같으면서 여기서는 또 구체적인 법리로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아예 이 사건의 경우라는 표현을 써서 정확하게 적시를 해주든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특경가법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고 했으니 특경가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지요. 특경가법 적용 여부를 보면 네, 특경가법의 제3조는 범죄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렇죠? 피고인 김갑동의 배임 행위에 따른 가액은 3억에 불과합니다. 이게 왜 3억으로 나왔을까요?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 갑동주식회사에 대하여 불법용득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하여도인가요? 성립한다 하여도? 네, 다소 가독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립한다 하여도. 그 횡령행위로 인한 이득액은 횡령 목적 부동산의 시가에서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범위에 해당하는 채권액을 뺀 실제 뭡니까 이게? 이게 가독성에 문제가 있네요. 실제 가치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피고인 김갑동의 횡령행위로 인한 이득액은 개봉용 토지 시가 6억 중 피담보 채권에 1억 5천만 원을 공제한 3억 5천만 원. 6억에서 1억 5천 빼면 3억 5천이 아니죠. 3억 5천만 원, 4억 5천만 원이죠. 4억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어느 죄에 대하여도 특경가법은 적용이 없다 할 것입니다. 네, 하고 싶어 하는 말은 이제 내용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특경가법이 적용되려고 그러면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그 경우 이득액의 산정을 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가에서 피담보 채무액 근저당권 최고액 범위 내의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것이 법리인 것이죠. 그런 법리를 쓰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시가가 6억이지만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 1억 5천만 원이 피담보 채무액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특경가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이런 논리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렇게 쓴 답안과 제가 지금 말한 부분의 논리 흐름과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가독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읽기 좋게 이렇게 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안을 채점할 때 읽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이제 수험생에게 유리하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읽을 수 없으니까 기재가 없는 걸로 보게 될 가능성이 크거나 잘못 썼다고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가독성이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필기체에 보기 좋도록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특경가법 기소 의견의 325조 후단 무죄 사유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특경가법에 대해서는 325조 후단 무죄로 주장할 수도 있고 전단 무죄로 주장할 수도 있고요. 여기 이 쟁점에서는 그 전단 무죄인지 후단 무죄인지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325조 5억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니라는 관점에서 보면 전단 무죄라고 볼 수 있고, 5억 원을 넘는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한 경우에는 후단 무죄로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경우에는 전단 무죄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특경가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가 됐군요. 네. 계속해서 이제 피고인 이을남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보기로 하고요. 이번 시간에 강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검토 의견서가 처음으로 이제 변호사 시험에 등장을 했고, 이후 계속해서 변호사 시험에서 등장을 하게 되니 검토 의견서의 특징을 잘 생각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문제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약간 이렇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1회, 2회 시험에서는 변론여지서만 출제가 되면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 사유만 이제 찾아내게 되니까 검토 의견서라는 양식을 도입해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판단할 수 있는지, 또 약간 난이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소가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바로잡아서 그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지, 피력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검토 의견서에 대한 이해가 이번 강의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보는 피고인 이을남에 대해서는 기존에 강의했던 1회, 2회 변호사 시험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지요. 내용상 이제 변화가 좀 있을 뿐이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검토 의견서에 대한 이해를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강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토 의견서가 변론요지서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형사기록 작성 실무 강의안, 처음에 나눠드린 강의안에 있는 부분, 그리고 오늘 강의 내용을 참조하셔서